피해자의 승낙입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면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말씀드렸고요. 성립 요건을 봅니다. 자, 노트 한번 펴볼게요. 노트 49페이지 펴보시면 자, 전 시간에 24조 읽었죠.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특별조항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처분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승낙 능력자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승낙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은 이 처분할 수 있는 자에게 설명 의무가 있으면 설명 의무를 다해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고 사전 승낙이어야 되지 사후 승낙은 승낙이 아닌 거예요. 또 승낙은 자유의사에 기한 승낙이어야 되는 것이지 기망, 착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드렸지? 법익은요, 개인적 법익만 국한되는 것이지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여기 법익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기 전에 그 이전에 쓰여진 노트이기 때문에 이 간통죄는 지워버리세요. 간통죄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도박죄, 무고죄, 위증죄 이것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 법익이라 하더라도 모든 개인적 법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갑니다. 자,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을 것 그랬네요. 자, 승낙 주체는 피해자, 즉 법익의 소지자여야 한다.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승낙할 수가 없는데 끊고 처분권이 있을 때, 즉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승낙 능력 볼게요. 자, 승낙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통찰 능력과 판단 능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밑에 한번 각주 한번 가볼게요. 이 승낙 능력은 책임 능력하고 민법상의 행위 능력하고는 좀 달라요. 따라서 책임 무능력자나 행위 무능력자도 승낙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형법 조문 자체에 승낙력을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죄라든지 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자, 그쵸? 아동 혹사죄는 16세, 약주인죄는 미성년자. 전 시간 설명드린 바 있죠? 됐습니다. 올라가시고 자, 판례 볼게요. 자궁적출 사건 유명한 판례입니다. 별표 한번 쳐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 의사 갑은 환자인 을려의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고 하혈이 있어서 자궁 외 임신일 가능성도 생각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검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을려가 10년간 임신 경험이 없고 경유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병원을 말합니다. 대학병원에 왔을 때 보통 동네 병원을 거쳐서 오잖아요. 그 진단서 소견이 자궁 근종, 자궁 최부암이라고 되어 있자. 그렇죠? 암이잖아요. 자궁암. 자궁의 임신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여기서 보세요. 그 동네 병원에서 자궁 근종이나 자궁암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전 시간에 그 신뢰의 원칙을 배웠잖아요. 종합병원 내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 큰 병원과 작은 병원 사이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자궁암이라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는 뭐다? 장비도 많기 때문에 그 장비 등을 통해서 다시 암인지 아닌지를 다시 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여성이 과거에 10년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임신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지 혼자 멋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궁의 임신 환자인 이 여성은 실제로 자궁암 걸린 환자입니다. 근데 그녀의 병명을 자궁 근종이라고 오진하고 전문 지식도 없는 을려에게 자궁 적출술,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당신 산다. 이렇게 자궁 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한 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그러니까 을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을려의 승낙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궁을 드러냈는데요. 자궁을 드러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뭐였어요? 그 자궁의 임신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태아가 되어서 이제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겠나요? 그럼 다시 집어넣나요? 그래서 이 을려의 그 을려 측 남편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이 이 병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던 사건인데 과연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을까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2번에서 체크하시고 의사의 치료 행위처럼 자연적 판단 능력에 의해서 구체적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설명 의무가 요구된다. 자, 그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쭉 읽어보시고요. 자, 세 번째 줄에 작은 근정으로 오진하였다. 그래서 작은 격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이 두 줄짜리를 세묻혀 보세요. 이것은 자궁의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 승낙을 받았다면 이 수술 승낙은 뭐예요? 부정확 밑줄긋이고 불충분 밑줄긋이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자, 처분할 수 있는 법익입니다. 법익 주체가 자유로이 처분 가능한 것은 개인적 법익에 국한됩니다. 개인적 동그라미. 따라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은 그 동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예로 나오는 것이 도박죄, 무고죄, 위증죄가 그 예가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봅니다. 자, 안 되는 것이니까요. 무고죄 세무칠게요. 국가적 법익이죠. 술을 판매했다. 술 판매는 사회적 법익이죠. 저작권법도 사회적 법익 관련된 범죄입니다. 허위등록죄. 자, 밑에도 보면 저작권 나와 있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했다고 했을 때 사회적 법익입니다. 올라갑니다. 자, 무고죄 보시면 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자, 술 판매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받았다 할지라도 효력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청소년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자, 허위등록죄도 허위등록함에 있어서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동의받았다 할지라도 처벌됩니다. 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서 저작물로 공표하면 처벌되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중간에 동의받았다 할지라도 당연히 처벌됩니다. 학원교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책을 쓰지 않았는데 출판사에서는 책 판매를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름을 막 올려주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뭐 관행이라고 해서 이제 법 위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엄격히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죄가 되는 겁니다. 자, 유효한 승낙이어야 됩니다. 이때 유효한 승낙이라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진지한 승낙을 말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망, 착오, 강제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잖아요. 자, 하자 밑줄 그시고 위에다가 X.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민법상의 취소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법상의 취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자 있는 의사표시였을 때 그 의사표시를 취소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 무효화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이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무조건 뭐다? 처음부터 그것이 효력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승낙 표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따라서 이 묵시적 밑줄 그시고 이것도 가능하다. 검찰직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행위 전이나 행위 시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라서 사후 승낙 밑줄 그시고 추인 밑줄 그시고 X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사후 승낙과 추인은 같은 말입니다. 이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또 끊고 승낙은 또 언제든지 자유로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철회 전에 대한 행위는 영향이 없다. 당연하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남편도 없고 집도 없는 과부 사건 별표 쳐보시고 강론 강의 들으신 분들은 신용훼손죄 할 때 이 판례가 다시 한번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1년은 8년 전부터 남편 없이 세 자녀를 데리고 개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다. 밑에 보니까 아파트 가재도구 일체를 감녀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이 담보 제공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담보 제공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원금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 담보물 너 가져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의미가 숨어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을려가 원금 이자를 못 갚아요. 못 갚게 되니까 채권자인 감녀가 또 아는 사람들,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감녀가 개 모임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을려는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다. 왜 이렇게 말을 했나요? 담보권을 나한테 줬으니까. 그쵸? 난 담보권을 실행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아파트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다.
개주로서 개브리꾼을 모아서 도망간다. 하룻밤에 뭐 야반도주 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 도와줄 수 없는 알몸이니까 그녀에게 개브리꾼 주지 말고 나한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개원들은 이 채권자인 을료에게 감녀에게 개브리꾼을 준 거죠. 이것이 무슨 죄책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업무방해죄 되겠습니까? 개주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담보를 제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뭐다? 이거를 네 먹어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줄 가보시면, 개주의 업무를 대행했다 동그라미에 대한 승인 묵인이 포함되어 있다. 담보를 제공했다는 말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리고 신용훼손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강론 시간에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또 뭐라고 했나요? 여기 시기 관련해서 승낙은 언제나 자유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판례 나와 있네요.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피해자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피고의 해자 갑의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당시 갑의 모 을에게서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었는데 승낙했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빨간색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동그라미. 이게 뭐죠? 이게 철회했다는 거예요. 승낙을 철회했다. 그렇죠? 그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도끼를 집어던져 유청을 깼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동의를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동의를 철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청을 깨뜨렸기 때문에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뭐 주관적 정당 요소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됐습니다. 상당한 이유 나왔네요. 자, 상당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인정 여부를 잘 받으세요. 2번 체크하시고 법조문 가볼까요? 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노트. 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법역을 훼손했을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정당방위 긴급피난처럼 자고행위처럼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럼 필요하지 않느냐? 불필요하냐? 아니면 명문조항이 없더라도 필요하냐? 라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명문조항은 없지만 필요설 빨간색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 판례다. 이런 말 다수설 판례다. 명문조항이 없지만 인정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잡기 사건 나와 있죠? 별표 쳐보세요. 여기서 1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피해자의 승낙은 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되고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사회상규에다가 동그라미 사회상규에 합치를 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퀄 뭐라고 한다?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판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볼게요. 갑이 병을 앓고 있는 을에게 당신의 병은 잡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을은 자신의 몸속에 있던 잡기를 물리쳐 줄 것을 부탁하였고 부탁이 무슨 말이에요? 승낙하였고 이런 말이에요. 지금 피해자가 승낙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갑은 잡기를 물리친다면서 뺨 등을 때리고 팔다리를 붙잡고 배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는 등 하여 을로 하여금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봤어요. 자, 폭행에 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폭행치사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동의를 해줬다는 걸 하는 것인데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이 1번에서 뭐다? 그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합치해야 한다고요. 근데 나를 때려서 죽게 한다는 것이 사회상규 합치하는 건가요? 사회상규 합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트를 보더라도 지금 보세요. 잡기를 물리쳐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허락했다는 얘기잖아요. 때려서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폭행치사죄의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 조각세가 인정될까를 봐야 되는데 그 승낙했다는 건 맞아요. 승낙했던 건 맞지만 그 승낙 자체가 사람을 때려 죽이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승낙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결국 그 말은 상당성이 없다. 결국 이 상당성이 없다는 말 속에는
판례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필요서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폭행치사죄의 위법성도 인정되고 책임까지 인정되어서 본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됐고 판결유지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폭행셈을 치시고 사망 밑줄 그시고 그렇죠? 사회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각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잘 나오는 판례인데요. 보험사기 셈을 치시고 상해 밑줄 그시고 공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모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공모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승낙을 받아냈다. 자, 갑은 을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을의 승낙을 받고 을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승낙 속에는 그렇죠? 공모했다는 말 속에는 피해자 승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승낙이 사회상계에 반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러한 승낙은 사회상계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각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피해할 만한 여유도 없는 좁은 장소와 하급자인 피해자로부터 아프게 뭐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약 1분 이상 배와 가슴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과가 사망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장난권투했다고 했잖아요. 장난권투 세모 치시고. 장난권투였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승낙을 받아냈다는 것인데 그러면 장난권투이기 때문에 장난의 정도에서 가볍게 이렇게 치고 하는 것은 내가 용인될 수가 있는 것인데 때려서 죽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상계에 합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폭행치사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과가 참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이 잡기 사건에서 지금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 교통사고에서 상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장난권투에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다? 사회상계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률에 특별한 조항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만 벌하지 않는 것인데 특별한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죠? 촉탁, 승낙, 살인죄, 피구금자, 가늠죄 이런 것들은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이제 끝났습니다. 자, 추정적 승낙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명문 조항이 없어요. 이거는 명문 조항이 없다.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을 비춰봤을 때 만약 피해자가 그 내용을 알았었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경우를 뭐란다? 추정적 승낙이다. 이렇게 본다. 자, 예를 들면 집을 비우고 여행 중인 이웃집에 들어가서 파열된 수도관을 고쳐주는 것이 바로 그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 성격 됐고 자, 유형 나와 있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있고 행위자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밑줄만 그어드릴게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의식불명의 중환자를 수술했다. 이런 것들이 추정적 승낙의 예가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출장 중인 남편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화재 진화 밑줄 그시고 그 밑에 실신한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손괴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례가 됩니다. 친구 자전거 밑줄 그시고 그 다음 주인의 헌옷을 거린에게 주었다는 것, 탁자에 놓인 주인의 담배를 피웠다는 것 이런 것들 피해성이 경미하기 때문에 또 친분관계 때문에 추정승낙의 예로 거론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간단히 어떤 예들이 있는가를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성립 요건 나와 있죠. 자, 피해자 승낙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공통된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처분 가능한 법익일 것, 승낙 능력이 있을 것, 행위 시에 존재할 것, 사회상계 합치할 것 이런 것들은 다 공통된 것입니다. 여기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추정 승낙의 특이한 요건들은 뭐가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승낙이 불가능할 것 이런 말이에요. 보증성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일단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보려면 얻어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될 때 가장 마지막에 뭘 한다? 추정력 승낙을 한다 이런 말이 됐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승낙의 기대 나왔네요. 추정은 행위 당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피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었더라면 확실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의미의 추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것이 판례입니다. 판례이기 때문에 이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밑에 한번 가볼게요. 자, 밑에 나와 있죠.
1번은 전 시간 했기 때문에 일단 1번은 건너뛰고요. 2번 봅니다.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 사정을 알았었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될 때에는 문서죄의 위변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위에서 보는 객관적 의미의 추정이다. 적어볼까요? 객관적, 위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걸 객관적 의미의 추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밑에 줄에 파란색으로 막연히 기대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막연히 예측만 갖고서도 이러한 행위를 가감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예측감으로만 갖고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본다. 그럼 틀려요. 이것은 객관적 의미 추정이 아니에요. 요 3번을 별표 쳐보세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올라가서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참고로 봐두시고 시험에 출제가 될 만한 것은 요 2번이 출제가 제일 잘 돼요. 그래서 밑에 판에 나와 있고요. 자, 판례 봅니다. 종친의 결의서 피위조 명의자 중 피고인의 형제 2명이 승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피고인의 아들들이나 위 형제들의 아들들에 대해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지금 보세요. 빨간색으로 형제 2명이 승낙했죠. 형제 2명 동그라미 치시고. 그쵸? 그러면 밑에 그 아들들, 그 다음에 위 형제들의 또 아들들, 아버지가 승낙했기 때문에 자식들까지 당연히 추정적 승낙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서 추정 승낙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됐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건 추정적 승낙이에요. 기출문제 좀 나와 있지만 추정적 승낙이지 피해자 승낙이 아니에요. 피해자 승낙이 아니고 추정적 승낙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두 번째 줄에 위임되었다 동그라미 치시고 위임되었다면 업체 분리를 위한 형식장의 광산 매각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있어서의 추정 승낙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1번을 잘 봐두세요. 1번이 제일 잘 나와요. 다음 판례. 파란색 들어보시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라면 밑에 점거 중이라면 다른 말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라면 그쵸? 이럴 때는 묶으시고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침입하는 부분 그 다음 밑에도 마지막 줄에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관리자 측의 의사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분쟁이 없을 때 평온 공연할 때 들어갔을 때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것이지 이러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점거 중이라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섣불리 추정적 승낙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번, 2번 많이 나왔던 판례이고요. 그 다음 3번을 보시게 되면 회사가 온천 개발 사업을 위해서 확보한 땅이잖아요. 그 회사 측에서 확보한 것인데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셈을 치시고 그 부지를 매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회사 측에 승낙을 받은 것도 아니고 추정 승낙을 도출해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아서 유효한 승낙이라고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이 중요하죠. 4번 중요하고요. 5번도 중요해요. 두 가지를 묶어보세요.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사망한 사람 명이 나와 있죠. 사망셈을 치시고 그 밑에 사망셈을 치시고 자, 그 밑에도 사자명이니까 사망한 사람입니다. 자, 됐어요? 올라갑니다. 사망한 사람 명의 사문서를 위조했다. 자, 근데 그 명의인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것이 생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문서가 그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거나 그 점을 전제로 해서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면 뭐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이것은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모든 것은 아버지 명의로 쓰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죠.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가백에서 부동산 소유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밑에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포괄적인 명의상의 근거는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되었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계약서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나와 있지?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
아버지의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살아있음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 함부로 추정적 승낙할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예측감만으로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자, 밑에 유가 증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자 명의로 된 약속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밑에 그 명의자의 생전 중의 일자로 날짜를 거슬러서 적어서 썼다면 뭐가 된다? 유가증권 위조죄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부 다 뭐다? 추정적 승낙이라든지 피해자 승낙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잘 받으시고 잘 나옵니다. 효과는 됐고요. 여기까지 합니다.